왜 그랬는지 궁금하구나. 소영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왜긴 왜예요? 당신이 맨날 저를 무시하잖아요. 민호한테는 저 흉만 보고 저를 돈만 밝히는 속물 취급하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산골짜기에 버리고 온 거니? 그 정도로는 성에 안 찼어요. 원래는 더 심한 걸 계획했었거든요. 소영이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 리조트에서 사고라도 당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모든 재산이 민호한테 상속되고 저는 더 이상 당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민호가 경악해서 외쳤습니다. 소영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하지만 소영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정신 차리긴 뭘 차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의 눈치 보며 살기 싫어. 특히 저 늙은 여우의 눈치는 절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8살이 된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보고 늙은 여우라고 하는 기가 막힌 저희 며느리의 충격적인 실체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먹고 이런 취급당하니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싶더라고요.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2시 37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어요. 한소영. 제 며느리였습니다. 평소라면 1년에 두세 번 정도, 그것도 남편인 민호를 통해서만 안부를 전할 뿐인 그 아이가 직접 제게 전화를 걸다니요.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마치 꿀을 탄 것처럼 달콤하고 상냥했어요. 저는 30년간 회계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하려는 사업주들, 횡령을 숨기려는 직원들, 그들 모두가 이런 식으로 목소리 톤을 바꿔가며 저를 속이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전화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난 5년간 결혼 생활 동안 제 건강을 걱정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어머님은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요양원 같은 곳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며 노골적으로 저를 멀리 보내려 했던 그 아이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제가 정말 좋은 곳을 알아뒀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프리미엄 스파 리조트인데 완전 힐링 그 자체예요. 어머님 같은 분이 가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쏠게요.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는 난초들이 오후 햇살을 받으며 고요히 서 있었어요. 그 평온한 광경과는 대조적으로 제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영이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무언가 꿍꿍이가 있을 텐데. 소영아, 갑자기 웬일이니? 내가 그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네. 저는 일부러 의심스럽다는 티를 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죠. 아이고,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평소에 얼마나 불효를 했는지 부끄럽네요. 사실 요즘 민호 오빠랑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머님께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고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를 해야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연락드린 거예요. 용기라는 단어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효도를 하는데 왜 용기가 필요한 걸까요? 저는 소영이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감지했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직장인처럼 말이죠. 어머님,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요즘 SNS에서도 완전 핫한 곳이거든요.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다 다녀갔다고 하고요. 어머님도 인스타그램 하시잖아요.
정말 예쁜 사진 많이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조금씩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는 평소에 자신을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팔로워가 겨우 몇백 명에 불과한 허세쟁이였어요. 고급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로 마치 성공한 인플루언서인 것처럼 포장하려 애쓰고 있었죠. 혹시 저를 이용해서 자신의 SNS 콘텐츠를 만들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소영아, 그런 좋은 곳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겠니? 어머님, 그런 걱정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사실 제가 그 리조트랑 조금 연이 있어서 할인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힐링만 하고 오시면 돼요. 연이 있다는 말도 수상했습니다. 소영이가 언제부터 그런 인맥이 있었다는 건지. 저는 30년간 쌓아온 직업적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함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 좋다. 한번 가보자.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요? 와, 어머님.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제가 아침 일찍 모시러 갈게요. 소영이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도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영이가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동안의 행동 패턴을 되돌아보니 몇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은퇴 후 강남과 분당 지역에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매월 꽤 괜찮은 임대 수입이 나오고 있었죠. 소영이는 평소에 제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몇 번 은근슬쩍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민호와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민호가 소영이의 과소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거든요.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해외여행. 소영이의 소비 패턴은 민호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혹시 저를 회유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건 아닐까요? 세 번째는, 이건 좀 극단적인 생각이었지만 혹시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소영이의 평소 행동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부동산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은행잔고 증명서.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특히 강남에 있는 그 오피스텔 서류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영이와 민호가 현재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겉으로는 소영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치밀하게 계획한 구조였습니다. 모든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저였고 소영이는 단지 명목상의 차주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소영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든 저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30년간 온갖 복잡한 세무 사건들을 처리해 오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감정이 아닌 치밀한 준비와 법적 근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토요일 아침 소영이가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미팅을 앞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소영이는 밝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차 안에서 소영이는 계속해서 그 리조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하지만 저는 그 말들보다는 소영이의 표정과 행동에 더 주목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하고 있었고 자꾸만 시계를 확인했어요. 소영아, 혹시 다른 약속도 있니? 시간에 쫓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께서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시간 맞춰서 가려고 그래요.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게 좋은 시간이 될 리 없다는 것을 말이죠. 소영이의 달콤한 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도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소영이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그 프리미엄 스파 리조트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소영이가 과장한 게 아니었어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건물, 마치 유럽의 고급 휴양지를 옮겨놓은 듯한 세련된 인테리어.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운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정말 멋지죠? 소영이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소영이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이의 어깨에서 긴장이 확 풀리는 게 보였거든요. 마치 중요한 임무를 완수한 것 같은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30년간 회계사로 일하면서 기른 습관이었습니다.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것 말이죠. 직원들의 태도, 다른 고객들의 모습, 시설의 수준.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인데도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여기 평소에도 이렇게 한적하니? 저는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그게 바로 이 리조트의 장점이에요. 완전 프라이빗한 분위기라서 진짜 힐링할 수 있거든요. 너무 시끄러우면 쉬기 어렵잖아요. 소영이는 능숙하게 대답했지만 제 눈에는 그 대답이 미리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객실로 안내받은 후 소영이는 마치 진짜 효녀라도 된 듯 저를 극진히 모셨어요. 어머님, 짐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편하게 쉬세요. 심지어 제 가방까지 풀어가며 옷들을 정리해 주더군요. 평소에 집안일은 물론이고 자신의 방 정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던 그 아이가 말이에요. 소영아, 오늘 정말 많이 달라졌네. 무슨 일 있니?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평소에 얼마나 못났는지 부끄러워요. 사실 민호 오빠랑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아이의 눈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진심이라면 눈빛이 다를 텐데 소영이의 눈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빛이 감돌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소영이는 리조트 레스토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한 끼 식사비만 해도 일반 직장인의 하루 생활비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소영아, 여기 너무 비싼 것 아니니? 괜찮겠어?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만큼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다니까요. 그냥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돼요. 소영이는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메뉴판을 보는 그 아이의 표정에서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봤습니다. 아마도 실제 가격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소영이는 계속해서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SNS 보니까 부동산 쪽이 정말 핫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투자하신 오피스텔들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결국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재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건 왜 궁금해하니? 저는 차분하게 반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정말 똑똑하시구나 싶어서요. 저도 어머님처럼 투자에 대해서 배우고 싶거든요.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소영이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미끼를 던졌습니다. 글쎄, 요즘 투자는 정말 어려운 것 같구나. 특히 젊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대출받아 투자하다가 큰 손해보는 경우가 많더라. 소영아, 너희도 혹시 그런 고민 없니? 소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민호 오빠가 워낙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어서요. 하지만 그 대답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민호와 소영이는 현재 강남 오피스텔 대출금 때문에 매달 엄청난 이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소영이는 스파 프로그램을 예약해놨다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 정도 마사지 받으시면서 푹 쉬세요. 저는 잠깐 친구를 만나고 올게요. 친구를 만난다고?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네, 사실 제 대학 동기 중에 이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요. 어머님이 마사지 받으시는 동안 잠깐만 다녀올게요. 1시간 반 정도면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영이가 계획한 핵심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를 이곳에 혼자 남겨두고 자신은 사라지는 것.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관대한 시어머니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 친구도 만나고 와라. 나는 여기서 푹 쉬고 있을 테니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3시 30분에 로비에서 만나요. 소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는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소영이가 정말로 친구를 만나러 간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제 직감은 후자였습니다. 30년간 온갖 사기꾼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헛된 게 아니었어요. 마사지가 끝나고 저는 로비로 향했습니다. 3시 30분이 되었지만 소영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4시가 되어도 4시 30분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리셉션에 가서 문의해 봤어요. 혹시 저와 함께 온 젊은 여성 고객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함께 오신 분은 이미 체크아웃을 하셨네요. 체크아웃을 했다고요? 언제요? 2시 30분경에 하셨습니다. 혹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소영이가 저를 이곳에 버리고 간 거였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것도 1시간 반 후에 돌아온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혹시 제 방 키카드도 반납하셨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모든 키카드를 반납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라는 것을 말이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이곳은 산간 지역이라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았어요. 대중교통도 거의 없는 외딴 곳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제 정신을 더욱 맑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셉션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은 제가 속은 것 같아요. 함께 온 사람이 저를 여기에 두고 갔네요. 혹시 서울로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은 동정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 그런 일이. 정말 곤란하시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대중교통으로 서울까지 가시려면 정말 복잡해요. 마을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가서 시외버스를 갈아타셔야 하는데 마지막 버스는 이미 끊겼어요. 그럼 택시는 어떨까요? 이 근처까지 올라오는 택시는 거의 없어요. 있다 해도 서울까지는 2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만 원이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소영이에게 당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어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 밤 여기서 하룻밤 더 머물 수 있을까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객실비는 별도로 결제하셔야 하지만 상관없어요. 하룻밤 더 머물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소영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단순히 저를 괴롭히려는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을까? 새벽 5시가 되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소영이와의 모든 대화, 오늘 있었던 일들의 순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리셉션에 가서 어제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했어요. 혹시 어제 함께 온 분이 체크아웃한 시간과 제가 홀로 남겨진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마침내 리조트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고객이 서울 방향으로 가신다며 태워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차 안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소영이는 지금쯤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집에서 민호와 함께 제가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며 걱정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소영이는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저는 단순한 늙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30년간 온갖 복잡한 사건들을 처리해온 전문가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게임의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소영이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베란다에서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완벽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이와 민호가 언제 나타날지, 어떤 거짓말을 준비해 올지 모두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정확히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소영이와 민호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소영이의 얼굴은 잔뜩 부어 있었고 민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밤새 제가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는 연기를 하느라 고생했겠죠. 문을 열자마자 소영이가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완벽한 연기를 펼치는 모습이 가증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 아이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소영아, 연기 그만하거라. 제 차가운 목소리에 소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내가 어디 있었는지 너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저는 거실로 들어가며 두 사람을 따라오게 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소영이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제 눈에는 그 아이의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미선이가 리조트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잃어버렸다고?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구나. 사람을 물건처럼 잃어버릴 수 있다니? 그때 소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대성통곡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갑자기 친정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와서 정말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했거든요.
아, 이제 본격적인 거짓말이 시작되는군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 연극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니? 정말 죄송해요. 휴대폰도 안 터지고 리셉션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직원들도 바빠 보이고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준비해 놨어요.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영아, 거짓말 그만하거라.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첫 번째로 꺼낸 건 리조트에서 받은 공식 확인서였습니다. 여기 보거라. 내가 2시 30분에 정식으로 체크아웃했다는 리조트 측의 공식 확인서다. 급하게 병원에 가야 했다면서 왜 체크아웃까지 깔끔하게 처리하고 갔니? 소영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그리고 이것도 보거라. 두 번째로 꺼낸 건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오후 3시에 올린 SNS 게시물이다. 친구들과 강남에서 점심 먹는 사진이더구나. 친정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면서 왜 친구들과 유유히 점심을 먹고 있었니? 민호가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이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정말이야? 어머니 말이 맞아? 소영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만 벌린 채 저와 민호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세 번째로 꺼낸 건 리조트 근처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어요. 내가 리조트를 떠나면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다. 급한 상황이었다면서 왜 이렇게 여유롭게 통화를 하고 있었니? 실제로는 그런 CCTV 사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그 아이는 제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소영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어요. 민호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정말 어머니를 일부러 버리고 온 거야?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때 소영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그래, 다 맞아. 내가 일부러 버리고 왔어. 어쩔래?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충격에 빠진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왜 그랬는지 궁금하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왜긴 왜예요? 당신이 맨날 저를 무시하잖아요. 민호한테는 제 흉만 보고 저를 돈만 밝히는 속물 취급하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산골짜기에 버리고 온 거니? 그 정도로는 성에 안 찼어요. 원래는 더 심한 걸 계획했었거든요. 소영이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 리조트에서 사고라도 당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모든 재산이 민호한테 상속되고 저는 더 이상 당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민호가 경악해서 외쳤습니다. 소영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하지만 소영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정신 차리긴 뭘 차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의 눈치 보며 살기 싫어. 특히 저 늙은 여우의 눈치는 절대로. 그 아이가 저를 가리키며 하는 말에 민호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당신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어머니를 뭐라고 하는 거야? 미쳤다고. 내가 미쳤다고. 오히려 당신이 미친 거야. 맨날 엄마 하면서 장가는 왜 갔어? 차라리 엄마랑 결혼하지 그랬어. 소영이와 민호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제가 준비한 진짜 카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뭘 착각해요? 너는 내가 단순한 늙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회계사로 일하면서 너 같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맞는지도 잘 알고 있지. 소영이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협박하려고요? 무서우면 처음부터 그런 짓 안 했어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중요한 서류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강남 오피스텔 말이야. 그 집이 누구 명의인지 아니? 당연히 제 명이죠. 제가 대출받아서 산 거라고요. 그래, 표면적으로는 내 명의가 맞다. 저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권은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니? 민호와 소영이가 동시에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둘 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이게 뭐예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다. 소유자 란을 잘 보거라. 저는 손가락으로 해당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혜정. 바로 나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분명히 제 명의로. 겉으로는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보증을 선 구조다. 그리고 모든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나였어. 너는 단지 명목상의 차주일 뿐이었지.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30년간 회계사로 일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부동산 계약서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과 거래할 때는 항상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거야. 소영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법적으로는 내 소유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그 집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 순간 소영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며 SNS에 올렸던 그 집이 친구들에게 과시했던 그 럭셔리한 생활이 모두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안 돼.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소영이는 중얼거리며 주저앉았어요. 민호도 충격에 빠진 듯 했지만 이내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갈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소영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정말 비열하네요. 비열하다고? 저는 웃었어요. 나를 산골에 버리고 온 사람이 나한테 비열하다고 하는구나. 결국 그날 소영이와 민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거나 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머릿속에서는 완벽한 계획이 차근차근 정리되고 있었거든요. 30년간 회계사로 일하면서 익힌 치밀함과 논리적 사고가 이제 제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생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진이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의 전문가였거든요. 언니,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미진이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미진아, 언니 좀 도와줘야겠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저는 어제 있었던 모든 일을 미진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소영이가 저를 리조트에 버리고 간 일부터 그 아이의 진짜 본성이 드러난 것까지 말이에요. 뭐라고? 그 미친년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미진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언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명백한 유기죄라고. 아니야, 미진아. 그런 시끄러운 방법 말고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 저는 제가 준비한 계획을 미진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소영이가 살고 있는 강남 오피스텔을 즉시 회수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 소유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더 나아가 그 집을 팔아서 완전히 정리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와, 언니 정말 대박이다. 미진이는 감탄했어요. 역시 우리 언니야.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그 여우한테 어떻게 말할 거야? 직접 말할 필요 없어. 법적 절차를 통해서 통보하면 돼. 미진아, 내가 아는 변호사 중에 부동산 전문가 있지? 당연하지. 우리 고객 중에 정말 유능한 변호사가 있어. 내가 당장 연락해 볼게. 미진이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서재에서 모든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대출 계약서, 보증 관련 서류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아마 이런 복잡한 법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후 2시쯤 미진이가 변호사와 함께 제 집으로 왔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부동산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군요. 이혜정님,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정말 완벽하네요. 김 변호사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30년간 회계사로 일하신 경험이 헛되지 않았군요. 이 정도면 어떤 법적 이의 제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언제쯤 집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어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충격이 클 테니까 정신적 준비를 할 시간 정도는 주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 아이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1시간도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그날 오후 4시 소영이에게 법원 집행관과 함께 정식 통보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미진이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나자 소영이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계속 울리는 전화를 무시하며 저는 차분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마침내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소영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행관이 와서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요. 아, 그거? 내가 조치를 취한 거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조치라니요? 어떤 조치요? 내 집을 내가 회수하는 거지. 뭐 이상한가? 어머님의 집이라니요? 이건 제 명의라고요. 소영아, 어제 설명해줬잖니. 명의와 소유권은 다른 거라고. 너는 그저 명목상의 차주일 뿐이야. 전화기 너머로 소영이가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살 곳이 없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나를 산골에 버려두고 왔을 때는 내가 갈 곳이 있는지 생각해 봤니? 어머님,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됐어. 내일까지 모든 짐을 빼고 나가거라.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진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속이 시원하다. 그 여우 꼴 좀 보라지.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소영이에게 진짜 교훈을 주려면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했거든요. 미진아, 그 집 말이야. 바로 매물로 내놓자. 지금 당장? 응. 그리고 시장가보다 조금 낮게 책정해서 빨리 팔리도록 해줘. 미진이는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시익 웃었어요. 언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그럼 그 여우는 아예 돌아올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네. 그게 바로 내 목적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그 오피스텔 근처를 지나가 봤어요. 소영이와 민호가 급하게 짐을 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영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이사업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민호까지 이런 고생을 하게 되다니. 하지만 이것도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어른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미진이가 연락해 왔어요. 언니, 벌써 매수자가 나타났어. 현금으로 바로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있대. 정말? 그럼 바로 진행해줘. 그런데 언니, 이 돈으로 뭘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미진아, 유럽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아보자. 유럽이라고? 갑자기 왜? 30년간 한국에서만 일했는데 이제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그리고 누가 알아? 유럽에 투자한 부동산이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낼지도.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동안 이곳을 떠나서 머리도 식히고 새로운 환경에서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어머니. 민호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일어나거라, 민호야.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어머니, 그래도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집까지 빼앗으시다니. 심하다고? 저는 웃었어요. 너는 내 아내가 나한테 한 짓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부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거야. 그럼 미선이는 어떻게 해요? 갈 곳이 없다고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 너는 이제 어른이잖니.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시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기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야, 어떤 일에는 두 번째 기회라는 게 없다. 특히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는 말이야. 그날 밤 민호가 돌아간 후 저는 유럽 여행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기회를 탐색하는 비즈니스 여행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그 시간 동안 민호와 소영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저도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행사에 가서 유럽 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 평생 꿈꿔왔던 도시들을 직접 보면서 투자 기회도 찾고 진짜 저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영이에게는 마지막으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유럽에 있을 예정이다. 그 시간 동안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거라. 정말로 후회한다면 행동으로 증명해라. 저는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소영이가 저를 버렸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 셈이었어요. 때로는 최악의 배신이 최고의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유럽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서 바라본 일출, 런던 템스 강변의 고급 부동산들, 베를린의 신흥개발지구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했던 건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한국인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정말 좋은 기회들을 발견했어요. 특히 파리 13구 신개발 지역의 소형 아파트먼트 투자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30년간의 회계사 경험으로 분석해봐도 수익성이 확실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행 중에도 한국 소식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동생 미진이가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카톡 때문이었어요. 언니 며느리 완전 망했어. SNS 계정도 다 정리하고 아예 잠적했다더라. 그리고 민호는 혼자 원룸 얻어서 살고 있대. 완전 쪽팔린 모양이야. 처음에는 그런 소식들이 어느 정도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특히 민호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결국 제 아들이니까요. 런던에서 2개월째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민호에게서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쯤이었을 텐데 말이죠.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그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톤이 아니라 훨씬 더 침착하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 저 이혼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한심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내 눈치 보느라, 어머니께 의존하느라. 정작 제 자신은 하나도 성장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어머니께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 진짜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아들이 어른이 되었구나 싶어서요. 민호야, 어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었다. 다만 내가 스스로 서기를 바랐을 뿐이야. 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언제 돌아오세요? 곧 돌아갈 예정이다. 그런데 민호야. 네. 소영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니? 민호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혼 수속할 때 잠깐 봤는데 많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친정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정확한 소식은 없어요.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제가 원했던 결과였는데 막상 그 아이가 비참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소영이가 어머니께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편지를? 네, 제가 거절했지만요.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소영이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 아이가 어떤 심정인지는 궁금했습니다. 민호야, 그 편지 받아서 읽어봐라. 그리고 나에게 전달해줘. 정말요? 하지만 괜찮다. 어차피 이미 끝난 일이니까. 그 통화를 마치고 저는 런던 시내를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일주일 후 민호가 소영이의 편지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편지는 생각보다 길었고 진심 어린 참회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께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머님을 그런 곳에 버려두고 온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어요. 지금 와서야 깨달았지만 어머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셨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이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분명히 소영이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아이도 나름대로 대가를 치렀고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에는 용서보다 교훈이 더 중요하니까요. 3개월의 유럽 체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날 인천공항에는 민호가 혼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옷차림부터 표정까지 훨씬 더 성숙해 보였어요.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매달리거나 애교를 부리지 않았어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많이 달라졌구나. 네, 어머니 덕분에 철이 났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이혼 과정에서 소영이와 재산 분할 문제로 힘들었던 이야기, 새로운 부서에서 맡게 된 프로젝트 이야기, 그리고 혼자 살면서 느낀 새로운 자유로움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싶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요. 이제는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미성숙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 제가 없는 동안 민호가 현관앞 화단을 정말 예쁘게 가꿔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국화와 장미까지 심어놨었어요. 이거 내가 한 거니? 네, 어머니 돌아오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민호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요. 물론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말이에요. 모시고 산다고. 예전처럼 의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효도하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돌봐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민호야, 어머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유럽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도 발견했고 앞으로 할 일도 많거든. 그럼. 하지만 가끔씩 함께 식사하고 서로 안부 묻는 건강한 모자 관계는 유지하고 싶구나.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날 저녁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소영이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저와 민호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 셈이었어요. 어머니, 소영이 소식 궁금하지 않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특별히 궁금하지는 않구나. 하지만 그 아이가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성장했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호야,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란다. 어머니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소영이를 미워하고 복수하는 데 집중했던 시간들이 결국은 저 자신을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미진이가 놀러 왔을 때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어요. 미진아, 소영이한테 연락 좀 해줄래? 언니, 갑자기 왜? 그 여우한테 뭘? 그 아이한테 일자리 하나 소개해주고 싶어. 뭐라고? 저는 유럽에서 만난 한국 기업의 파리지사 일자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소영이가 자격을 갖춰야 하겠지만 기회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아이도 이제 새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해. 물론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조건이지만 말이야. 미진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제 부탁을 들어줬어요. 한 달 후 소영이가 정말 정중한 편지와 함께 제게 직접 찾아왔어요. 예전에 그 화려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수수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소영이는 제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영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건 용서해서가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다시는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마라. 그리고 이번 기회를 정말 소중히 여겨라. 소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소영이는 파리로 떠났고 민호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지금 저는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있어요. 60대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지만 정말 즐겁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로 배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런 것이겠죠.